책을 읽는 가장 쉬운 방법. 윌라 오디오북. 14. 디즈니의 신화가 재현된다. 라이온 킹. 영화 한 편의 수출이 자동차 수백만 대 수출과 맞먹는 효과가 있다. 문화와 산업의 결합이 어색해 보이던 시절, 문화산업의 효과를 실감나게 표현한 한 문장이 문화에 대한 시야를 확장시켜 주었다. 이제는 익숙하지만 꽤나 직접적인 이 말은 영화를 산업적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고 대규모 지원을 이끌어냈다. 실제 잘 만든 문화 콘텐츠는 그 어떤 상품보다도 큰 수익을 만들어낸다. 영화 중 가장 흥행작은 아바타로 약 28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영화 아바타가 천문학적인 매출액을 올렸지만 지금까지 최고의 매출액을 기록한 엔터테인먼트 상품은 영화가 아닌 뮤지컬에서 나왔다. 뮤지컬은 영화처럼 전 세계 수백 개 스크린에서 동시에 상영될 수는 없지만 대신 장기 공연이 가능하다. 영화처럼 수백 개의 스크린은 아니더라도 전 세계 여러 도시에서 수십 년째 공연을 이어간다. 1986년 런던 웨스트엔드에서 초연한 오페라의 유령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매일 밤 관객들을 환상의 세계로 안내한다. 브로드웨이에서는 1988년 초연하여 브로드웨이 최장기 공연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2014년을 기준으로 오페라의 유령이 올린 티켓 판매액은 62억 달러였다. 최고 매출액을 기록한 영화보다 2배 이상 많은 매출액을 기록한 셈이다. 게다가 이 작품은 완성형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진행형이다. 대표적인 뮤지컬 시장 두 곳에서 여전히 인기 좋은 작품이지만 현재 최고의 매출액을 기록한 엔터테인먼트 상품은 오페라의 유령이 아니다. 이 기록은 2014년 이미 뮤지컬 라이온 킹에게 넘어갔다. 2014년 라이온 킹의 매출액은 64억 달러로 9년이나 먼저 공연한 오페라의 유령의 기록을 넘어섰다. 물론 원작 애니메이션의 매출액은 제외된 금액이다. 1997년 초연한 라이온 킹이 9년이나 앞서 공연한 오페라의 유령보다 더 많은 매출액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티켓 가격과 공연장 규모의 차이 때문이다. 라이온 킹의 평균 티켓 가격은 오페라의 유령의 그것보다 50달러 정도 비싸고 객석도 100석 정도 더 많다. 그렇다 보니 먼저 공연한 오페라 유령의 매출액을 능가할 수 있었던 것이다. 1990년대 디즈니가 자사의 애니메이션을 뮤지컬로 제작할 계획을 발표할 때만 해도 기대보다 걱정하는 이들이 많았다. 애니메이션에 관해서는 최고의 인력과 경험을 지녔지만 무대 예술의 경험이 없고 디즈니의 작품들은 비현실적인 캐릭터가 많아 무대에서 구현하기 적합한 콘텐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1994년 촛대가 노래하고 찻잔이 춤을 추는 미녀와 야수를 보고 나온 공연 관계자들은 값비싼 인형놀이 정도로만 여겼다. 중장년층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뮤지컬 관객들이 이러한 작품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공연 관계자들의 생각은 맞았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 브로드웨이 관객은 중장년층의 비중이 높고 절반이 관광객이었다. 미녀와 야수가 공연하는 팔레스 극장에는 이제껏 뮤지컬 공연장에서는 보기 힘들던 관객들이 몰려왔다. 애니메이션의 감동을 무대에서 다시 한번 느끼고 싶었던 아이를 동반한 가족 관객들이 공연장을 찾았다. 미녀와 야수의 성공에도 공연 관계자들은 디즈니 뮤지컬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다. 애니메이션의 인기에 힘입은 것일 뿐 작품적으로는 허술하다고 평가했다. 브로드웨이 최고 권위 있는 상인 토니상은 미녀와 야수의 의상상 하나만을 수여하며 꽤 화려한 인형놀이였다고 인정하는 데 그쳤다. 그해 최고의 흥행작에게 내린 평가로는 너무 박했다. 디즈니의 두 번째 뮤지컬로 라이온 킹을 준비했다. 애니메이션으로 계획했던 어린이 스토리북 버전의 아이다를 뮤지컬로 만들기로 결정하면서
비슷한 시기에 두 작품이 동시 진행됐다. 디즈니 시어트리컬 그룹의 토마스 슈마허 사장은 라이온킹보다는 아이다가 디즈니의 두 번째 뮤지컬이 되기를 원했다. 뮤지컬로 만들기에 가장 나쁜 디즈니 컨텐츠가 바로 라이온킹이라고 생각했다. 사바나의 광활한 대초원을 배경으로 사자, 하이에나, 멧돼지, 기린, 코끼리 등 오직 동물들만 등장하는 라이온킹을 한정된 무대로 옮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하지만 디즈니의 대표인 마이클 아이즈너는 오히려 그런 점에 매력을 느꼈다. 불가능이란 없다. 그래서 뛰어난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대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뮤지컬 라이온킹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했던 라이온킹은 실험적인 작품을 선보이던 줄리 테이머를 만나면서 빠르게 작업이 진전되었다. 주술사인 개코 원숭이 라피키가 도입부를 줄루어로 부르는 생명의 순환으로 극이 시작된다. 아프리카의 이국적인 노래가 공연장에 울려 퍼지면 텅 빈 무대에 구름이 하나둘 떠오르고 무대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붉게 물든 태양이 서서히 머리를 내밀며 일출 장면이 이어진다. 붉게 태양이 떠오르는 배경 위로 기린 2마리가 여유롭게 걸어 나오며 사바나의 아침을 연다. 무대 위로 가젤이 뛰어나오고 동시에 객석 통로를 따라 쿵쿵거리며 코끼리, 코뿔소, 새떼들을 비롯 각양각색의 동물들의 행렬이 이어진다. 무대 왼편에서는 프라이드 록이 서서히 회전을 하며 형체를 드러내고 그 위에 무파사가 어린 신발을 하늘 높이 치켜든다. 뮤지컬 라이온킹의 오프닝 장면은 원작 애니메이션의 느낌을 무대의 언어로 완벽하게 재현하면서 큰 감동을 선사했다. 프리뷰 첫 공연 오프닝 장면은 관객들의 박수와 환호로 음악이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이 장면만으로도 이미 뮤지컬 라이온킹의 성공을 확신할 수 있었다. 뮤지컬 라이온킹의 1등 공신은 단연 연출과 각색, 인형 제작을 도맡은 줄리 테이머였다. 학생 시절부터 동양의 인형극과 가면극에 관심을 가졌던 그녀는 인도네시아, 일본, 인도 등을 여행하며 동양 연극을 공부하여 자신만의 스타일을 구축했다. 처녀작인 눈의 길부터 오자와 세이지와 함께한 오이디푸스 렉스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스타일을 유지했다. 인형과 가면을 이용한 그녀의 실험적인 작품 세계는 연극계에 관심을 불러일으켰지만 상업적인 공연과는 거리가 있었다. 디즈니가 상업적인 공연의 최첨단에 있는 뮤지컬에 실험적인 작품을 해오던 줄리 테이머를 기용한 것은 모험이었지만 그들의 판단은 정확했다. 이 작품은 줄리 테이머가 아니었다면 디즈니의 무모한 도전으로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위험한 도전이었지만 그녀는 무대라는 한정된 공간에 연극적 상상력으로 아프리카 초원을 구현해냈다. 브로드웨이에서도 이런 그녀의 공적을 인정했다. 토니상은 미녀와 야수를 외면했지만 라이온킹에는 작품상과 연출상, 안무상, 의상상, 무대상, 조명상 등 6개 부문에 상을 주었다. 줄리 테이머는 토니상에서 연출상을 받은 최초의 여성으로 기록됐다. 이후 그녀는 화가 프리다 칼로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영화한 프리다와 비틀즈의 노래로 만든 주크박스 영화 어크로스 유니버스를 비롯 영화, 뮤지컬, 오페라 무대를 누비며 활약한다. 줄리 테이머의 가면극은 지금까지의 가면극과는 달랐다. 가면으로 배우의 존재를 완전히 감추는 것이 아니라 가면을 모자처럼 쓰거나 반가면으로 배우의 얼굴을 드러냈다. 관객들에게 연극적 환상이 형성되는 과정을 노출하면서 극에 집중시키는 방식을 선택했다. 기린의 경우 완벽한 기린 인형 속에 배우를 숨기는 대신 기린의 앞다리를 중마로 짚고 있는 배우를 드러냈다. 기린의 형태와 특징을 꽤 그럴싸하게 표현했지만 연극이고 인형임을 숨기지 않았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러한 방식이 극에 더 몰입하게 만드는 효과를 주었다.
완벽한 재현보다 연극적 상상력이 발휘되었을 때 더 극적 몰입을 가져왔다. 뮤지컬에서 배우의 얼굴을 관객들에게 드러내는 방식은 배우들의 발성을 자유롭게 했다. 반가면으로 드러난 배우들의 표정 연기를 통해 가면극의 한계인 섬세한 감정 표현이 가능해졌다. 가면은 성격과 개성을 드러낼 수 있지만 다양한 감정을 보여줄 수는 없다. 그래서 인형극에 사용되는 가면은 하나의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무표정한 얼굴이다. 극적 상황에 따라 가면이 보여지는 각도나 조명을 통해 다양한 느낌을 준다. 줄리 테이머는 배우의 얼굴을 드러냄으로써 가면극의 한계를 극복한다. 관객들은 인형탈을 통해 동물의 성격과 개성을 느끼는 동시에 배우의 표정에서 극적 상황에 따라 변하는 캐릭터의 감정을 읽는다. 공연을 지속해서 보면 가면과 배우의 표정이 결합돼 마치 가면이 표정을 짓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 라이온킹의 등장인물은 전형성을 띈다. 가면은 인물의 전형적인 성격을 담아내도록 고안되었다. 사바나의 전체 동물들을 지배하는 무파사는 인자한 아버지이면서 강한 통치자이다. 그래서 무파사의 탈은 공정하고 균형 잡히면서 자상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 갈기를 원형으로 만들었다. 반면 왕의 자리를 넘보는 스카는 감정 기복이 심하고 음흉한 사건을 꾸미는 사자이다. 그런 성격을 담아내기 위해 스카의 탈은 한쪽 눈썹을 올려서 반대편과 비대칭으로 만들었다. 눈가의 발톱 상처는 그가 이전에도 많은 음모와 싸움을 도모해왔음을 짐작하게 한다. 낙천적인 멧돼지 품바는 땅에 닿을 듯한 배로 원만한 성격을 드러내고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동물인 미어캣 티모는 일본의 분나쿠 스타일로 배우가 인형을 뒤에서 조정하는 방식으로 만들었다. 오프닝 장면과 함께 뮤지컬 라이온킹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무파사가 물소떼에게 쫓기다 죽음을 맞는 장면이다. 스카는 조카인 신바를 물소떼가 다니는 협곡으로 유인하고는 흥분한 물소떼가 협곡으로 달려가도록 자극한다. 무파사는 아들인 신바를 구하기 위해 물소떼에 뛰어들어 아들을 구하고 죽게 된다. 신바에게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았다는 자책감이 생기게 되는 중요한 장면이다. 줄리 테이머는 좁은 무대에서 수백 마리의 물소떼가 달려오고 급박한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 원근법을 이용했다. 먼 곳의 물소떼는 작은 그림자로만 표현하다가 이들이 협곡을 따라 달려오는 장면은 거리에 따라 크기가 다른 물소 인형을 회전하는 원통 컨베이어에 부착했다. 컨베이어가 돌면서 물소들이 마치 언덕을 넘어오는 듯한 느낌을 주었고 맨 앞에는 물소 가면을 든 배우들이 달려나와 수백 수천 마리의 물소떼들이 먼 곳으로 달려오고 있는 느낌을 만들어냈다. 애니메이션의 긴장감 넘치는 장면이 연극적 상상력이 더해 흥미로운 장면으로 태어났다. 사바나 평원을 지배하는 사자 무파사. 그에게 왕위를 물려줄 아들 신바가 태어난다. 하이에나와 의기투합해 틈틈이 왕위 찬탈을 노리던 스카는 신바를 곤경에 처하게 만들어 무파사를 제거하는 데 성공한다. 신바는 자책감에 사바나를 떠나 숲으로 가는데 그곳에서 푼바와 티몬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산다. 한편 스카가 지배하는 사바나는 동물들이 떠나 황량해지고 사자무리는 스카의 폭정에 시달린다. 스카의 음모와 사바나의 사정을 알게 된 신바는 친구들과 의기투합해 스카를 몰아내고 왕위를 되찾는다. 라이온킹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이야기로 읽힌다. 작품이 제작될 당시 미국 내 정치 사회적인 요소를 찾아내기도 하고 아버지 무파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숙부 스카와 대립하는 신바의 모습에서 햄릿을 발견하기도 한다. 무파사는 미국을 주도하는 백인을, 스카는 그에 도전하는 흑인을, 그리고 기회주의적이고 비겁한 하이에나는 히스패닉을 비롯한 미국 내 소수민족으로 파악하면서
미국 내 인종 문제를 상징한다고 보기도 했다. 또한 이를 미국 내 세대 간 갈등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정글로 도망가는 심바가 바로 마리화나나 히피 문화에 의존하는 미국의 젊은 세대를 상징한다는 것이다. 하이에나들의 행군에서 나치를 연상하고 절벽 위에 서 있는 스카의 모습에서 히틀러를 떠올리기도 했다. 라이온킹에서 다양한 문화적 코드와 상징을 읽어낸다. 그러나 가장 많은 사람들이 라이온킹을 영웅서사로 읽는다. 신화학자인 조셉 캠벨은 그에 져서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에서 영웅서사를 17개의 여정으로 보았다. 이것을 크게 나누면 분리, 입문, 귀환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간단히 이야기해 영웅은 일상적인 세계에서 초자연적인 세계로 떠나 그곳에서 시련을 통해 힘을 얻고 현실 세계로 돌아오게 된다. 왕의 소명을 받은 신바는 사바나를 떠나 초원에서 초식 생활을 하며 그곳에서 친구들을 얻고 성장하여 다시 사바나로 돌아와 왕이 된다. 이는 신바의 성장 스토리이자 전형적인 영웅 서사인 것이다. 영웅 서사는 특별한 인물에 한정된 이야기만이 아니다. 캠벨은 영웅 서사를 한 사회에 진입하는 일종의 통과 의례를 상징하는 이야기로 보았다. 라이온킹은 심바의 여정을 영웅 서사의 구조로 엮어내 무의식적인 시면에 자리 잡은 보편적인 정서에 접근했다. 라이온킹은 다양한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줄리 테이머는 이 작품의 핵심은 첫 곡인 생명의 순환에 있다고 보았다. 무파사에서 심바로 이어지는 삶의 순환을 작품의 메시지로 본 것이다. 무파사가 어린 사자 심바를 사바나의 동물들에게 인사를 시키는 의식으로 첫 장면을 열었고, 스카를 물리친 심바가 프라이드 록에 오르면 사바나의 동물들이 몰려나와 경의를 표하는 장면으로 마무리했다. 무대 역시 전체적으로 원을 기본으로 한 순환 구조를 띠고 있다. 나선형으로 상승하는 회전 계단 형태를 띈 프라이드 록은 이러한 삶의 순환을 상징하는 무대 세트이다. 프라이드 록은 갓 태어난 심바가 처음으로 사바나 가족을 만나는 공간이자 삶이 지배하는 공간이다. 반면 스카는 코끼리 무덤에 머물며 하이에나와 반역을 꾀한다. 탄생의 공간이 프라이드 록이라면 죽음의 공간은 코끼리 무덤으로 설정해 무대도 삶과 죽음이 순환하는 구조로 설계했다. 작품의 큰 두 축이 되는 프라이드 록과 코끼리 무덤은 계단식 회전 무대를 이용해 다양한 각도로 삶과 죽음의 양상을 보여준다. 프라이드 록에서 심바와 스카의 결투가 벌어지고 코끼리 무덤에서 하이에나와 심바의 추격전이 벌어지는 것도 삶과 죽음의 각축전이라는 큰 틀에서 이해할 수 있다. 윌라 오디오북